네,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고 2012 대선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였죠.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84%의 최다 득표율. 이번 경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능구 대표님? 네, 사실상 정몽준 이재호 후보가 경선의 룰 변경을 요구하다가 좌절되자 경선에 불참하면서 처음부터 좀 싱거운 경선이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결과로 보자면은 84%의 어떤 득표율과 41.2%의 투표율로 이렇게 대표될 수가 있는데, 이 84%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해창 총재가 네. 될 때 2002년도에 68%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41.2는 역대 경선 중에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이번 이 경선을 갖다가 그대로 표시해주고 있다. 보여주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의 어떤 절절함은 더 높아졌고, 그렇지만 어떤 경선 형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애초에 예측대로 실패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원들의 절실함은 더 커졌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관전자 입장에서 80% 이상은 예상이 되셨습니다만 90%를 넘으면 박근혜 후보한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84%가 80%를 소폭 넘는 수준인데요. 아쉬웠던 것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어떤 결선 투표가 없더라도 2위 후보 이하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라도 있었으면, 네. 새누리당 경선이 조금 더 관심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지난 7월 10일 날 박근혜 후보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출마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두원 의원 방탄국회 논란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 저희 일간 조사에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90%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역풍 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당분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경선 경쟁의 의미보다는 이제 좀 추대에 가깝다 얘기를 많이 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경선 국면을 빨리 끝내고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인 행보로 이제 주목을 받느냐, 그 부분이 숙제일 것 같은데, 오늘 발빠른 행보를 보였어요. 일단 국립현충원을 이제 찾아가서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참배와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묘역 참배, 이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과 오늘 오후에 봉화마을을 찾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수락연설에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인상지우 중에 하나가 100% 대통령을 말했습니다. 네, 비전으로 제시를 했죠. 예, 이게 이제 1% 특허적 99%를 이야기하는 이제 야당에 맞서가서 네. 어쨌든 100%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역, 계층, 세대를 못 뛰어넘겠다. 그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아마 봉화마을까지 간 게 아니냐. 유족과 협의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 어쨌든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첫 행보로서는 신선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행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네. 이처럼 파격적인 행보와 광폭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2040 세대 굉장히 취약하죠. 전체적인 지지율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60%가량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30 세대에서는 3명 중에 1명꼴로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인기가 있는 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를 과거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1등으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뽑을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위로 나왔었는데요. 당시 선호도 1위로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세대가 2040 세대였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가장 취약하다는, 그래서 확장성이 좀 부족한, 그래서 204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카드 같고요. 사실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유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첫 번째 행보치고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가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이 봉화마을을 방문한 것에 대한 지지율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행동을
결정을 하고 그 네네. 이후의 지지율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그동안이 좀 네. 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공천 헌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영희 의원 검찰 수사 과정도 계속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현기환 전 의원이 또 검찰 수사를 이제 오늘 그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으로 거의 뭐 매일 관련된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뭐 상황인데 선관위의 그 유권 해석 뭐 논란도 있었고요. 오히려 자꾸 주변에서 키워주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당대회 뭐 효과가 뭐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략 뭐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양자 대결 추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박근혜 후보보다 이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뭐 지난 그 선관위 안철수 재단에 대한 유권 해석 때문에 좀 반등한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천 헌금 논란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정체 상태 내지 뭐 하락 양상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2주 전에는 박빙이었다가 다시 좀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어제 올랐고요. 또 오늘도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전당대회 효과가 뭐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박빙으로 다시 붙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략적 단위에서 보면은 이 공세기와 수세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그 경선 시점이 이게 지지율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수색이었죠. 1대4로 그 경선 내 후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예. 그걸 방어해내는 그런 시기였고 이 여러 가지 금방 말한 공천 헌금이나 이런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았던 반면에 이제 후보로 된 다음에부터 아마 그 행보가 오늘 그 행보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다가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민 대통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세기 시점으로 접어들었다. 예.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 경쟁 후보라 볼 수 있는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도 서서히 그거를 갖다가 시도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가 아마 좀 유익히 봐야 될 겁니다. 그 공세 시기랑 수세 시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진 않았고 사실 그동안 좀 본격적으로 검증이 시작될 찰나에 런던 올림픽이나 공천 헌금이 터졌었습니다. 그럼 안철수 원장의 수세기는 이제부터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그 호흡을 가다듬 본래 계획대로 하자면은 출간을 하고 그다음 그 출간에 대한 국민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이 만남을 국민과의 만남을 이렇게 좀 공세적으로 가져 나가는 시기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검증 공세가 되면서 소문 위주도 뭐 두세 번밖에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고 지금 공개적으로 국민들과의 만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걸음은 일단 빨라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상대적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우리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지금 2040 세대와 네. 560 그 세대 이상 세대 간의 어떤 세대 대결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캐스팅 보트라는 게 40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동하는 부당층, 예. 부동층 이런 말도 무당층 말도 하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지금 볼 때는 그 안철수 원장이 내는 안철수 생각 이 저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4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게 다수의 뜻을 반영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 생각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40대의 어떤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40대에서 아마 10% 정도 예.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택수 대표님 지금 네. 얘기해 주신 대로 40대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로 무당파이자 부동층으로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현상을 보다가 안철수 원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박근혜 네.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리라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40대가 뭐 그 한참 박빙일 무렵에는
뭐 대략 45대 45 정도로 안철수 대 박근혜 지지율이 비슷했는데요. 아,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략 15%가량 안철수 원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뭐 그보다 더 크게 앞서고 있고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204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불통의 이미지 갖고 있었던 불통의 이미지를 좀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뭐 5.16 논란이라든지 뭐 유신 정권 또 최근에 있었던 고 장준하 선생의 뭐 네. 사설 의혹 등의 그 과거의 이제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것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정권 심판론에 대비해서 미래 권력론이 좀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요. 2012년 대선 후 2013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 특히 40대가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권에서도 너무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심판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총선처럼 어려워질 수도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는 이제 한 달 정도 앞서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방 아직 상대는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뭐 상대가 결정됐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번에 대선이 민주통합당의 후보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리고 장애 주자인 안철수 원장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지 결국은 1대1 구도로 치러질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대선에서 제3후보에서 널리 있었죠. 예. 근데 제3후보가 끝까지 대선을 치른 경우에서는 제3후보는 이렇게 그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2년도 제3후보였던 정몽준 후보는 그 노무현 후보랑 단일화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어게인 2002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떤 세 분이서 어떤 지지율도 나타나고 뭐 조사도 나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야권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는 이루지 않겠나. 네. 지금 안철수 생각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컨셉이나 생각이 현재 여보다는 야의 성향을 나타낸 거거든요.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이미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사례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나선다면은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봅니다. 예. 저희가 그 지난주에 저희가 3자 구도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네. 가정하고 만약에 끝까지 완주한다면 어떻게 나타날지. 근데 대략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뭐 변동이 없고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야권 그 지지율을 거의 반분하는 것으로 3대2가량 안철수 원장이 좀 더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예. 아무튼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를 경우에는 근데 그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과정은 나타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선정이 선출이, 됐을 예, 때 예. 그 가정하에 지금 네.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김능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02년 어게인을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원하는 것인데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은 하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차이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당시에도 앞섰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보다 심지어 10%까지 앞섰어요. 네. 당시에. 근데 단일화 할 때 여론조사에서 역전했던 거죠. 하지만 그 지지율 격차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본 경선을 거치면서 과연 문재인 후보나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가 그러한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문재인 후보가 그 안철수 그 원장이랑 공동정부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민주당 경선을 갖다가 이불이가 시킨 네. 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대선 주자들은 현재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원장과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기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 이 목소리도 지금 이제 조금 전환을 했죠. 네. 예. 근데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 이제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들이 본인 힘을 이제 자처하고는 있지만 여론조사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항마로는 안철수 원장을 꼽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민주통합당이 제일 원하지 않는 구도는 야권 연대를 했을 때 안철수 원장이 되는 경우 그 네. 경우가 되겠네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도 뭐 한 152억 가량을 또 민주통합당이. 반납,
민주통합당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뭐 생각보다는 뭐 흥행 조짐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처음에는 뭐 2만, 3만 네.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평일날 5만 명가량 선거인단이 모집이 되고 있고 대략 지도부에서 한 150만 명가량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당대회 효과가 전국 순회 그 경연 동안에 나타난다면 그 사실 안철수 원장이 책 출간하기 전에 지지율이 문재인 안철수 대 야권 단일화 그 구도가 대략 3%포인트가량 좁혀진 적도 있었거든요. 네. 전당대회 효과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 후보 간의 그 대결 구도도 박빙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론조사로 이 결정되는 그 단일화 과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지난번 그 박원순 시장 선출 때처럼 박영선 후보와 이제 공식 뭐 선거인단도 모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앞서 있는 민주당 후보가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쉽게 낙승할 것이다라고는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서울시장 때처럼 후보를 못 내는 경우하고 예.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못 내는 경우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단일화돼서 정규직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당론이나 지금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민주당 주자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의 변수를 이제 꼽자면 안철수 원장이 본격적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을 때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과연 검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와 또 민주통합당이 당내 그 본 경선을 통해서 과연 흥행을 일으키고 한 주자로 좀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그 정통 야당이죠. 그래서 그 뿌리가 매우 깊고 그리고 그 지지층 저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현재는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확실함을 못 주고 있고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 치열한 어떤 이 정책 발표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한 이 서로 간의 그걸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은 저는 그 힘들이 아마 모아지리라 봅니다.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금방 우리 이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생각 출간 전에 3%까지 좁혀진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마 크지도 예. 않는 걸 이미 예상하고 했던 거고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이 컨벤션 효과는 제가 볼 때 크게는 10% 이상 날 수 있다. 10%까지 20%대를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다자구도에서. 20%를 치고 올라갔을 때 시소게임처럼 이게 안철수 원장이랑 서로 이렇게 이걸 다 모을 뿐더러 예. 안철수 지지율이 내려가기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 그때가 아마 민주당으로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될 때 아닌가 봅니다. 예, 사실 컷오프 기간을 거치면서는 별로 이제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인단 모집 때 보니까 제주의 선거인단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서 네, 네. 민주통합당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선 흥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예, 민주당 경선 처음에 흥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세 가지 블랙홀이라는 게 있었죠. 런던 올림픽하고 휴가 기간, 네. 그다음에 안철수 현상 이 세 가지였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올림픽도 끝났고요. 또 휴가 기간도 끝났고 또 안철수 현상도 약간 지금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나 다른 손학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제주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15,000명, 2만 명 선거인단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3만 명, 3만 6천 명가량 그래서 전 유권자의 8%나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은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의 선거인단 수, 투표율과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새누리당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예. 그런데 지금 컷오프 기간 동안도 흥행을 좀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각 네. 후보군에서 어떤 조직들을 다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만여 명이 넘는 선거인단 조직이 동원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조직이 기본적으로 정당 조직은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조직이 움직여진 것 같고요. 단순히 민심으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당에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3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은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고 한 분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한 분은 중립적인 입장이라서 당심과 민심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된다면 그래도 한번 2위, 3위 간에 한번 싸움이 해볼 만한 그런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사실 컷오프를 통해서 5명의 후보들을 민주통합당이 본 경선에 내세웠는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오늘 조금 전에 경선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박 지사의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호남 후보는 안 된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지역주의와 정치공학적 접근이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선을 중단한다고 제가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승리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네, 이 당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도지사직으로 복귀를 해서 도정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후보의 사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완전 국민 경선의 핵심이 모바일 경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좀 우리가 이 겉다르고 속다른 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치가. 네. 사실은 이것은 조직선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더운 여름철에 자기와 관계되지 않는 후보 그리고 그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모바일 경선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참여를 용이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라는 것까지 동원했지만 실제로 그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조직 없이 출발했던 박준영 지사로는 아마 그 완전 국민 경선의 한계에 봉착했으리라 보고 거기서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나 이래 봅니다. 경선의 통과를 예비 경선에 통과를 해서 5명 안에 들었고 일단은 예비 경선 때는 지지율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득표율이. 근데 이제 본 경선부터는 지역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의 앞으로의 진행에 좀 힘든 것을 느꼈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동감하십니까, 이 대표님? 네, 뭐 예상되는 순회 경선 순위가 그 지금 뭐 대략 하위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지금 만약에 호남 후보로서 이제 사퇴를 했다면 이제 정세균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구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예. 하지만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지선을 했다면 이제 지지선을 받은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또 의미가 큰, 왜냐하면 지지율이 본인은 낮지만 호남 후보로서의 그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를 지지했다면 그 후보는 굉장히 천군만마에 또 그런데 호남 효과가 있었기 유권자들은 때문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예,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제일 높고 예, 호남 지역에서의 안철수 전 예, 지사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재인, 손학규, 뭐 김두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세균 후보 지지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게. 예. 그 정말 그 전략적 행위, 누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또 혹은 누가 안철수랑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호남 지역의 지금 지역 정서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선거 때마다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이 일단은 민주통합당의 그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양자 대결, 다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원장에게 지금 높은 표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호남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이 어떤 주자들에게 가장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뭐 호남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뭐 손학규 대표는 김대중 신을 갖다가 뭐 이을 적임자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김두관 후보는 아마 최 밑바닥에 있는 조직까지도 같이 결합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 후보 불가는 있지만 예. 호남 유권자 오히려 호남 선택론이 있어요. 호남이 선택한 자가 주자가 된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그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전에 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손학규 후보를 대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한 지지를 했고 또 그러고 나서 김두관 지사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다크호스로 봤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이 원장을 제외하거나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아직까지 호남이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예, 이택수 대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자 구도에서는 뭐 하신 말씀대로 안철수 원장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양자 구도로 뭐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네. 대
문재인으로 하면 사실 호남 민심은 거의 비슷하게 야권 후보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예. 과거에 그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전남 전북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뭐 원장이든 그 문재인 후보든 지지율이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이분들로는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이 두 분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네.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네. 그 심리가 네.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권 교체 가능한 후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뭐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되든 표를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유권자들이죠. 예. 지금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었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본경선을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이 미권스에서도 공식 지지 선언을 했고요. 네. 이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지금 제주 경선을 전후해서 네. 지지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까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가진 장점이 뭐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또 부족한 측면이 인파이터로서의 공격력 이게 좀 부족하죠. 근데 박영선 후보는 아시다시피 BBK 논란 때 가장 선봉했었던 예. 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박원순 시장과의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아무튼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석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무소속 안철수 혹은 뭐 신당을 창당하는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한번 석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의 이 참모로서의 이 조언이나 이 도움은 굉장히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조직 모바일 조직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조직인데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섣불리 또 누구를 그 지지를 할 경우에는 예.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 것 쪽에서 일단 같은데. 중립을 지키라고 네. 얘기했지만 뭐 미권스 자체 내에서의 판단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래도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이 낙검수에서 활동을 했었고 낙검수의 뭐 주역인 김어준 총수가 문재인 후보를 좀 지지하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서 행사를 담당했던 탁현민 교수도 그쪽 캠프에 가 있었고 네.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는 이 미건스가 그쪽에 문재인 후보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죠. 예. 김능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5명 후보일 때 34%. 네. 이것이 유효 득표로 따지자면 50%가 넘어요. 그런데도 50%가 넘는 후보 같으면은 사실은 대세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세론이 형성되어 그럼 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문재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가 적은 겁니다. 예. 대선 주자들은 지금 이제 그 안철수와 그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박근혜니까 안철수니까 지지하는 게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지금 1위 후보, 1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인 그것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50% 유효득표를 지금 50% 넘으니까. 유효 득표가 50%가 넘는다. 예, 그냥 지금 34.5%인데 뭐 모르겠다고 없다 빼버리면은 50% 넘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선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거는 근데 지금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84% 받았다는 것은 유효 득표를 말하는 거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0% 넘는 거는 상당한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이 안 생기는 거는 후보의 문제가 크다. 네. 문재인이니까 찍는다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세력과 팀으로서는 금방 말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력으로서는 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보다 더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한테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예. TV 토론이나 대중연설에서 아직까지 그 비욘드 노무현을 내쳤는데 노무현도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통합당의 본 경선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는 박근혜 후보가 어제 공식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외 주자인 안철수 원장 결심을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 끝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략 지금 시기는 원래 뭐 8월 20일 이제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는 이후나 아니면은 9월 23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그 사이에 뭐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였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가장 민감한 건 지지율이고요. 지지율 변동이 크지 않는 한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죠? 안철수 원장 측도 만약에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그 피로감이 너무 높아지면 곤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9월 초 정도에는 아마 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9월 초에 뭐 추석 전이 되겠죠.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